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이제 1월달 수업이 돌았습니다. 교재 106쪽부터 출발합니다. 지난주 결격 사유 진하게 공부하셨죠? 자, 교재 106페이지에 보시면 중개업의 경영편입니다. 갑자기 이제 경영이 들어오니까 이 단원을 이해하고 싶어서 지난주에 했던 거 살짝 돌아가 봅니다. 우리가 이런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공부를 열심히 하셔서 자격증을 취득하면 언젠가는 중개업을 하겠죠. 빠르게 하실 분도 있고 늦게 하실 분도 있을 겁니다. 중개업을 하려면 뭐 해야 됩니까? 등록을 해야 된다라는 단원을 공부하셨고, 참고로 중개업을 하기 위해서는 허가 받아야 한다 하면 틀립니다. 그래서 등록을 하는데, 자, 지난주 했던 거 등록을 신청하겠죠. 신청하면 접수하는 곳이 있고, 접수가 되면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서 등록이 되었다라고 통지해 줍니다. 며칠 만에 해준다 그랬습니까? 7일 내로 서면으로 통지가 오면 가서 등록증을 받아야 되겠죠. 교부받고, 그리고 이 등록증을 개시하고 드디어 중개 업무가 개시가 됩니다. 사실은 지난주에 했던 이 단원부터가 우리 단원의 본론이라 그랬죠. 여러분이 공부를 하시는 이유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한 거잖아, 그죠? 그러면 자격증을 받은 자가 중개업을 하기 위한 절차가 등록의 절차였습니다. 자, 이제 한 주 지났던 거니까 대책에서 등록 신청은 아무나 할 수는 없다. 등록 기준이 맞아야 된다, 그죠? 첫째 뭐였죠? 자격을 취득할 것. 자격은 취득했지만 중개업은 잘 못하니까 실무 교육을 좀 받아야 된다 그랬습니다. 실무 교육을 이수하고, 세 번째 중개사무소를 갖추고 등록을 신청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등록 기준이라 부릅니다. 100% 시험에 나옵니다. 100%. 등록 기준이 맞아야 뭐가 시작되기 때문에. 자, 그럼 이런 기준을 갖춘 자가 접수를 하는데 어디 가서 접수합니까? 기준을 잘 보면 장소가 보이죠. 자기 사무소가 있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접수를 하는데, 여기서 등록을 해줌으로써 이를 등록관청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등록관청, 사무소가 있는 시, 군, 구청이니까 등록관청도 정확하게 체크하셔야 됩니다. 그때 구청은 자치구냐 비자치구냐를 구분하지 않는다, 이런 수업도 진행됐죠. 자, 그래서 접수가 되면 확인하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저 중개사무소가 적합한지, 그리고 중개업을 할 수 없는 사유, 결격 사유가 있는지를 확인해서 별일이 없으면 등록이 되었다 통지해 줍니다. 자, 통지가 왔으면 가서 등록증 받아야 되겠죠. 그때 등록증을 교부 전에 하니까 화살표를 여기 딱 붙이고 보정을 설정해야만 등록증을 교부해 줍니다. 자, 그래서 시험 지문에서 등록증을 교부하기 위한 요건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등록증을 교부하는 조건이 뭐다? 보정 설정. 이것도 익히셔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등록증을 받았으면 사무소에 게시를 하고 드디어 여러분이 원하고 있는 중개 업무가 개시되는 절차, 이를 우리는 등록의 절차다 이렇게 공부했고, 지난주에는 자, 중개업을 할 수 없는 사유, 결격 사유에 대해서 진하게 공부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반복해서 수업하겠지만 결격 사유는 시험에서 빠진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자, 그러면 결격 사유를 넘어섰으니까 드디어 중개 업무가 개시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오늘 자료 106페이지 보시면 중개업의 경영편입니다. 이제 등록이 됐으니까 중개 업무를 해야 되는데, 제1절 제목에 내려오면 개공사의 업무의 범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 업무의 범위에 동그라미 일단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업무의 범위 이렇게 돌았고, 밑에 내려오니까 큰 제목이 지역적 범위 이렇게 나가죠. 자, 그러면 교재를 보시기 전에 이렇게 이제 등록을 하고 업무를 개시하는데, 이렇게 등록을 한 자를 뭐라고 합니까? 우리 용어의 정의에서 진하게 했죠. 등록한 자를 개공사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개업 공인중개사가 중개 업무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모든 법의 시스템이 개공사를 중심으로 지금부터 이제 출발을 합니다. 근데 이 사장님인 개공사가 중개 업무를 하는데 혼자 하기가 벅차니까 직원들을 고용합니다. 그때 자격증이 있는 사람을 소속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없으면 중개보조원을 고용하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등록이 된 자를 개공사라 부르는데, 개공사가 나오면
저절로 세 사람을 찾아야만 문제하고 해결이 된다. 이렇게까지 수업했습니다. 이 개공사의 종류 첫째 뭐가 있죠? 법인인 개공사. 지금부터 정확하게 새기셔야 됩니다. 1년을 공부하신 분이 이 개념이 안 잡혀있는 사람이 대다수입니다. 개공사 하면 첫째 법인인 개공사, 두 번째는요 공인중개사인 개공사, 세 번째 부칙 6조의 개공사가 있습니다. 자, 그럼 등록이 됐으니까 이 사람들이 업무를 해야 되잖아. 그죠? 그래서 지금 제목이 업무의 범위에 동그라미를 딱 찍었다고요. 자, 업무의 범위를 찾을 때는 이 사람들이 하는 업무 지역은 어떻게 될까요? 이거를 구분합니다. 자, 법인은 서울만 해라. 공인중개사는 제주도만 하라. 이런 지역의 범위가 있는지를 지금부터 확인합니다. 그 다음 이런 개공사들이 할 수 있는 물건, 그걸 중개대상물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 중개대상물도 앞 단원에서 들었지만 토, 근, 입, 광, 공 5가지 들어본 적 있죠. 그 물건을 법인은 토지만 하느냐, 공인중개사는 아파트만 하느냐, 부친조는 상가만 하느냐, 이런 구분을 해보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업무의 범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합니다. 겸업의 범위입니다. 겸업이라는 말은 이 개공사들이 지금 등록을 하고 무슨 업무를 합니까? 무슨 업무? 중개업을 하려고 지금 등록한 거죠. 그럼 이 사람들은 등록을 하고 중개 업무를 하는데 지금 겸업이라는 말이 나왔다고, 그죠? 그러면 중개업을 하면서 다른 업무도 할 수 있느냐를 비교해 보자. 이 단위는 겸업입니다. 이 파트에서는 겸업이 제일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 등록이 됐으니까 사장님인 개공사가 어떤 업무를 하는지 당연히 궁금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단원이 출발을 합니다. 자, 내려가면 1번 지역적 범위 찾았습니까? 자, 1번 공인중개사인 개공사와 법인인 개공사는 업무 지역이 어디래요? 옆에 전국 동그라미 딱 찍습니다. 자, 그러면 끝났죠? 여기 법인과 공인중개사는 업무 지역이 어디다? 전국이다. 그러면 상황이 끝났다라는 말은 서울에 있는 공인중개사 제주도 물건도 거래할 수 있고 강원도 물건도 거래합니다. 법인 마찬가지. 자, 그럼 이 개념을 딱 보시면 그러면 지역에 대해서 이 두 사람이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데 부칙6조는 어딜까요? 당연히 궁금해야 되고 이 파트가 시험에서 중요하겠죠. 자, 부칙6조의 업무 지역은 어딜까요? 내려가면 2번 부칙상의 개공사, 거기 7638호 부칙의 개공사는 등록을 한 것으로 보는 자, 이른바 중개인. 딱 이름도 길다, 그죠? 그래서 옛날에는 중개인이라 불렀습니다. 지금은 부칙상의 개공사 아니면 부칙6조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지금 이게 2005년도에 이렇게 바뀌었는데 지금 약 15년이 지났잖아, 그죠? 그래서 이제 시험 지문에서 출제하는 걸 보니까 부칙6조 이항의 개공사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다 같은 말이죠. 부칙 6조 2항 또는 부칙상의 개공사는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 옛날에는 그 사람을 중개인이라 그랬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람의 업무 지역은 어디로 되어 있습니까? 특광도가 원칙이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 그죠? 그러면 특광도가 딱 들어오면 특별시, 광역시, 도 이 말이에요 이게. 자, 그래서 특광도를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 사무소가 있는 시, 도를 관할구역으로 하겠다. 지금 업무 지역을 정했습니다. 이게 원칙이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 그죠? 자, 이 수업을 잘 이해하시는지 한번 확인해 봅시다. 이 부칙상의 개공사가, 그죠? 어디에 있는가 하면 서울특별시에 가면 강동구 이런 데 있습니다. 거기 천호동도 있어요. 천호동에서 부칙6조가 중개업을 하고 있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의 업무 지역은 어딜까요? 자기 사무소가 있는 시, 도를 관할구역으로 한다. 사무소가 어디 있다 그랬죠? 천호동에 있다 그랬잖아, 그죠? 그럼 천호동은 서울시 소속이라는 건 아십니까? 그래서 서울 물건 전체를 거래할 수 있다.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시험에서 설정 뭐라고 끌는가 하면 자기 사무소가 있는 등록관청 강동구 물건만 거래할 수 있다. 이렇게 출제하면 틀려요. 사무소가 있는 시, 도를 관할구역으로 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게 생각나나요? 천호동에서 5분만 가면 여기가 경기도 하남시입니다. 여러분, 하남시에도 아파트도 많고 땅도 많습니다. 그럼 어떤 고객이 와서 이럽니다. 이 부칙6조한테 가서 저기 길 건너편부터 하남시인데 저기 있는 아파트를 하나 구해주세요. 이렇게 의뢰가 딱 들어오면 이 수업을 잘 들은 여러분들은 자기는 서울 물건만 거래해야 된다 그랬잖아, 그죠? 그러면 하남시는 경기도니까 거기는 내 지역이 아니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걸 기억해 놓으셔야 돼요.
자, 그러면 거기는 내 지역이 아니옵니다. 나는 서울만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현장에는 그렇게 할까요? 소개할까요? 한다고 봐야 되죠. 길 건너에 저기 아파트 하나 구해주세요 하는데 거기는 내 지역이 아니거든요. 이러고 있을 사람들이 없죠. 이렇게 소개를 하면 여러분들은 이 사람을 보고 뭐라 불러야 됩니까? 지역을 위반했다. 이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시험에서 중요한 거예요. 지역을 위반할 수 있는 자는 누구밖에 없다? 부칙6조밖에 없는 거예요. 어차피 공인중개사나 법인은 애초부터 지역 위반할 일이 없죠. 그죠? 그래서 이 개념을 잡으시고, 자, 지역을 위반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넘기시면, 거기 교재 107페이지 상단 동그라미 3번 찾았습니까? 자, 등록관청은 부칙상의 개공사가 줄 거야 되죠. 업무 지역 범위를 위반 줄 거놓고 중개 행위를 하면 어떻게 합니까? 6개월의 범위 안에서 업무 정지를 내립니다. 아주 독특한 내용이죠. 그러니까 업무 지역을 위반할 자는 애초부터 부칙 6조밖에 없고 부칙 6조만이 업무 정지를 받습니다. 업무 정지라는 말은 여러분들은 영업 정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까지 정리를 했고 줄도 꺼드렸으니까 문제 내보겠습니다. 개공사가 하면 자동으로 세 사람이 보여야 된다 그랬죠. 개공사가 지역을 위반하면 6월 이하의 업무 정지 사유이다. OX. X인지 구분하셔야 됩니다. 자, 개공사 하면 세 사람이 보이잖아요, 지금. 그죠? 근데 지역을 위반할 수 있는 자는 이자밖에 없다니까, 그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문제가 어떻게 나와야 된다? 부칙 6조가 지역을 위반하면 6월의 정지. 이렇게 따라 붙어야 됩니다. 개념 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 부칙 6조만이 지역을 위반할 수 있지 개공사 자체가 지역을 위반한다면 틀린다는 걸 익히셔야 돼. 그러니까 결론은 개공사하면 3명이 보여야 됩니다.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지역. 이 지역을 영업하는 사람들은 관할구역이라고 합니다. 관할구역이 중요합니다. 관할구역을 다른 말로 나와바리 하는 말 들어보셨나요? 그래서 영업의 나와바리가 중요하다. 지금 이렇게 딱 정리를 했고. 자, 그럼 이런 개공사들이 할 수 있는 물건은 어떤 차이가 날까요? 자, 토지만 해라, 뭐 아파트만 해라 이런 규정이 있는지를 봅시다. 몇 장 넘겨셔가지고 110페이지부터 보고 앞으로 돌아옵니다. 자, 110페이지 제일 하단 3번 찾았습니까? 중개대상물의 범위. 제목에 줄 하나 꺼놓으시고 개공사가 취급할 수 있는 중개대상물의 범위에 대해서는 개공사의 종별에 따라 줄 것입니다. 달리 규정하고 있지 않다 줄 딱 꺼놓습니다. 이게 핵심이죠. 그러므로 개공사의 종별에 관계없이 취급할 수 있는 중개대상물의 범위는 동일한데 공인중개사 법령상 중개대상물, 토지, 건물 등은 종별에 상관없이 모두 중개할 수 있다 하고 대안이 딱 끊어졌죠. 자,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중개대상물에 대해서는 법인은 아파트만 해라, 공인중개사는 토지만 하라 그런 규정이 있다 없다 달리 규정이 없다 줄 것이었죠. 그죠? 그래서 물건은 모두 동일하다 이렇게 딱 정리를 하고 동일하니까 물건에 대해서 차이는 없다라는 걸 지금 전달했는데 시험 지문에 이렇게 나오겠죠. 이 내용이 똑같이 전달이 되더라도 문제를 만들 때는 틀리고 맞는 걸 변별력을 봐야 되는 게 문제니까 개공사의 종별에 따라 중개대상물은 달리 정할 수 있다. 시험 이렇게 들어온다고요. OX. X 누가 달리 정한다 동일하다 그랬는데 지금 그죠? 그래서 없는 지문을 따라가면서 틀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개념 딱 잡으셔야 돼요. 개공사들의 종별에 따라 물건은 전부 동일하게 합니다. 이게 지금 부칙상의 개공사가 있어서 그래요. 이 부칙상의 개공사 조만간에 빵 풀어된다 그랬죠 여러분한테. 자, 이 부칙상의 개공사가 없어지면 이제 법인하고 공인중개사만 남겠죠. 그때는 제한을 합니다. 물건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법인은 3,000세대 아파트를 거래할 수 있다. 공인중개사는 2,000세대까지만 해야 된다. 이렇게 물건에 대해서 제한을 한다 이 말이에요. 지금은 제한하지 않습니다. 모두 동일하다. 딱 정리가 끝났죠. 자, 이제 겸업의 문제입니다. 이 업무가 시험에서 제일 중요한데 이 사람들이 하는 업무에 대한 차이는 어떻게 될까요? 이제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교재 107페이지입니다. 상단에 2번 중간에 겸업의 범위 찾았습니까? 자, 겸업의 범위라고 법조문이 나타났고 108쪽에 보시면 1번 겸업의 범위 찾았습니까? 다시 그 겸업의 동그라미를 딱 찍습니다. 한 장 넘기시면 110페이지
자, 110페이지 중간에 2번 개인업자의 겸업 범위라는 것도 찾았습니까? 그것도 밑줄을 한번 딱 꺼봅니다. 자, 그러면 우리 법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죠. 이 겸업에 따라서 따질 때는 어떻게 따지는가 하면 법인이 하는 업무와 개인이 하는 업무로 구분한다. 그렇게 좀 줄을 껐잖아. 그죠? 앞에 겸업의 범위는 법인의 겸업이에요. 그리고 뒤편에 좀 줄 것은 개인업자의 겸업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법인과 개인으로 구분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제목에 줄 꺼드렸고. 자, 그러니까 결국은 이 말이죠. 여기 개공사가 세 종류가 있는데 이 사람이 법인이잖아요. 자, 그럼 나머지 둘을 뭐라고 부른다? 개인이라고 부른다. 이것도 하나 들으셔야 되죠. 그래서 업무를 따질 때는 법인의 업무와 개인의 업무로 구분을 합니다. 자, 그럼 제목부터 딱 잡으시고. 자, 개공사가 세 종류지만 업무를 따질 때는 법인이냐 개인이냐로 따지는데 개인부터 먼저 한번 봅시다. 자, 교재 110페이지 2번에 1번 원칙. 개인인 개공사는 자, 갈로 열고 개인이 누구죠? 공인중개사인 개공사와 부칙상의 개공사를 개인이랍니다. 이 두 사람에 대해서는 공인중개사법에서 겸업, 즉 중개업과 함께 할 수 있는 업무를 줄 것입니다. 지금부터 제한하는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다. 거기 줄을 딱 긋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야 되죠. 개인인 개공사는 겸업에 대해서 별도로 규정하는 것이 없다. 그 말은 겸업에 제한이 없다. 지금 이렇게 딱 정리한 거죠. 줄 딱 긋습니다. 자, 겸업에 제한이 없다. 이 말이 무슨 뜻이죠? 어떤 업무라도 할 수 있다. 지금 이렇게 제시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이지. 개인은 공인중개사와 부칙6조가 개인이잖아. 그죠? 그러면 중개 업무를 하면서 겸업에 제한이 없으니까 어떤 업무를 해도 된다라고 지금 제시한 겁니다. 자, 시험 문제 냅니다. 공인중개사인 개공사는 요거 개인이잖아. 그죠? 중개 업무를 하면서 중고자동차 매매업을 할 수도 있다. OX. 그렇지. 겸업에 제한 없으니까 무조건 O예요. 그건 뭐 생각할 필요도 없어. 제한이 없기 때문에. 다시. 부칙6조의 개공사는 중개 업무를 하면서 보험 대리점업을 할 수도 있다. OX. O. 무조건 O입니다. 개인은 겸업에 제한이 없다 그랬잖아. 그죠? 얼마나 여러분한테 이야기하고 싶으면 공인중개사인 개공사는 중개 업무를 하면서 안마시술수업을 할 수도 있다. OX. O. 그게 뭡니까? 묻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발음도 잘 안 됩니다. 어떤 업무라도 할 수 있다는 걸 이 정도로 정리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수업을 잘 들으시는 여러분들은 나중에 거의 공인중개사인 개공사가 될 가능성이 80%예요. 제일 숫자가 많으니까. 그러면 중개업을 하시면서 어차피 점포 빌려서 컴퓨터, 직기 비품 돌려놓고 복사기 다 돌려놓았겠죠. 그러면 다른 업무, 나는 무슨 겸업을 해볼까들 한번 생각해 보시면 공부하는데 훨씬 편할 겁니다. 예를 들어서 자기가 예전에 여행업을 했던 사람이다. 그러면 중개 업무를 하면서 여행업을 해도 되죠. 겸업에 제한이 없으니까. 그러면 고객이 오면 예를 들어서 땅 하나 사시겠습니까? 하는데 안 산다. 그럼 일본 여행이나 한번 가시죠. 이래도 되겠죠. 이제 뭐 코로나는 끝나야 되겠지만. 그래서 어떤 업무라도 할 수 있으니까 뭐를 같이 해볼까를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그러면 공부하는 것도 재미가 있고 내용도 더 파악이 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전에 꽃집을 했다. 그죠? 그러면 중개 업무를 하면서 꽃집을 해도 된다, 안 된다? 되겠죠. 그래서 겸업에 제한이 없다를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졸업생 중에 어떤 분은 그죠? 중개 업무를 하면서 명리학을 합니다. 명리학 하니까 잘 모르시겠죠? 사주, 팔자 이런 걸 본다니까요. 그래서 어차피 중개사무소 차려놓고 그 중개업을 하면서 명리학에 관련되는 것도 서비스도 해주고 해요. 그러면 이런 걸 하면 얼마나 좋은가 하면 고객이 왔을 때 이 아파트 당신하고 사주가 맞습니다. 이렇게 말해봐요. 지가 사야 되는지 안 사야 되는지. 그래서 그렇게 영업하는 우리 졸업생도 있어요. 영업 잘할까요? 못할까요? 잘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마포 쪽에 있는데. 그러니까 나는 어떤 업무를 같이 해볼까를 한번 생각해 보는 게 좋겠다. 지금 이렇게 전달했죠. 자, 그러면 개인은 겸업에 제한이 없으니까 어떤 업무를 해도 되는데, 자, 법인은 그러면 겸업이 어떻게 될까요? 궁금하지 않나요? 다시 돌아와서 108페이지. 자, 108페이지 상단에 번호 줄 것이었죠. 이 겸업의 범위 해놓고 첫째 줄에 이렇게 나갑니다. 법인인 개공사는 등록 기준으로서, 자, 지금부터 줄 것입니다. 법 14조에 규정된 업무만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까지 줬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규정된 업무만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니까, 아, 법인은요,
겸업에 대해서는 제한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법인은 겸업에 제한이 있는데 14조 업무만 해야 된다. 이렇게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개인은 겸업에 제한이 없지만 법인은 해야 되는 업무가 14조 업무만 해야 되고 이 14조 업무는 이제 시험에서 빠진 적이 한 번도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법인이 할 수 있는 겸업 업무 시험에 빠진 적이 한 번도 없다 그랬습니다. 1번 중개업을 할 수 있다. 1번에 줄 딱 꺼놓고 끝에다가 당근 적으셔야 돼요. 이 중개업은 자기 기본 업무잖아 지금 그죠? 자, 중개업이 기본 업무를 할 수 있는데 예전에 시험에서 이렇게 나왔어요. 부동산업을 할 수 있다. 틀리게 답을 처리했어요. 여러분 부동산업은 부동산에 관련된 업이 얼마나 큽니까? 인테리어도 부동산, 집을 부수는 것도 부동산, 땅을 사는 것도 부동산이고 전부 부동산에 관련되는 그런 걸 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그 중에서 중개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도인, 매수인에게 아파트 중개를 하고 뭐 받는 사람이다? 수수료 받는 사람이지 부동산업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죠. 그래서 법인이 하는 업무를 잘 보라 이 말이에요. 첫째 할 수 있는 건 뭐? 중개업을 할 수 있다. 제목에 줄 딱 긋고. 자, 2번 역시 제목에 줄 것입니다.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의 임대 관리 등 부동산의 관리 대행을 할 수 있다. 역시 제목 줄 꺼놓고 지금 14조 업무는 시험에서 빠진 적이 한 번도 없기 때문에 이번 첫 수업에서 이제 개념을 딱 잡으시고 앞으로는 이걸 익혀 나가셔야 된다고요. 지금 했던 말을 번역해 볼까요? 상업용 건축물을 한마디로 뭐 상가 이러면 되잖아요. 상가 그죠? 주택 한마디로 아파트 그러면 되나요? 자, 상가와 아파트 등을 임대 관리하고 부동산의 관리 대행을 법인이 해줄 수 있다. 이렇게 나갑니다. 이게 그죠? 이번 여러분들 시험에서 자, 법인은 상가와 주택을 임대 관리할 수 있느냐? 이렇게 물으면 오, 그러면 되죠. 그게 법조문대로 문제를 내는 거니까. 근데 이걸 알고 있다는 전제하에 사례 문제를 이렇게 냅니다. 미국인 스미스가 구입한 상가 두 채를 A 법인이 관리를 대행해주고 연간 2천만 원을 받았다. 해놓고 이거 법인이 해도 되느냐? 이렇게 묻는다고요. OX. 그 말이 지금 이 말이잖아. 그죠? 미국인 스미스가 강남에 상가를 두 채 구했어요. 근데 자기가 월세 받고 관리비 내고 하는 건 쉽지 않잖아. 그죠? 그래서 A 법인한테 맡겨서 A 법인이 임대 관리를 대신해 줬다. 이렇게 사례로 간다. 이 말이에요. 옆에다가 스미스 딱 적어 놓으시고 아, 이게 무슨 말을 하더라를 억지게 해 놓으셔야 돼요. 법조문만 듣다가 갑자기 스미스가 딱 나오면 무슨 소린데 이렇게 정신없는 소리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법조문으로 내면 그나마도 편안하게 냈는데 이걸 사례로 돌리는 걸 대비해 놔야 된다. 한 번은 문제 지문으로 들어오고 한 번은 사례로 들어옵니다. 그럼 이 단어는 절대로 시험에 안 빠지기 때문에 지난 32회 때는 법조문으로 돌았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이제 스미스 이런 느낌을 딱 가지셔야 돼요. 옆에 스미스를 적으라 하니까 어떤 분은 영어로 적을까요? 한문으로 적을까요? 그런 건 지금 중요한 게 아니고 사례를 준비해 놓으셔야 된다. 지금 이 말이에요. 자, 두 번째 법인의 업무 체크하셨습니다. 세 번째 할 수 있는 거 역시 줄 것입니다. 부동산을 이용하고 개발 및 거래에 관한 상담을 할 수 있다. 자, 부동산을 이용하고 개발하고 거래에 관한 상담을 거기 세 줄 내려오면 컨설팅을 말한다. 이렇게 되잖아. 그죠? 컨설팅 업무를 할 수 있다. 그런 뜻이에요. 자, 이 지문도 마찬가지. 여러분 시험에서 원래 부동산을 이용하고 개발 및 거래에 관한 상담을 할 수 있느냐 이렇게 문제가 들어오면 여러분들은 오 하면 되잖아요. 지금 줄 건대로 읽었으니까 이걸 사례로 이렇게 묻는다고요. A 법인은 오래된 주택을 철거하고 거기에 원룸을 신축하여 수익금의 5%를 법인이 받기로 하였다. 이렇게 들어옵니다. OX. 그게 부동산을 이용하고 개발에 대한 상담이잖아. 그죠? 뭐 갑자기 웬 원룸 이래서 정신없는 소리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옆에다 원룸 이렇게 하나 적어 놓으셔야 돼. 지금 했던 말을 다 적을 수는 없잖아요. A 법인이 오래된 주택을 철거하고 원룸을 신축하여 수익금의 5%를 받았다. 이거 다 못 적으니까 원룸 해놓고 지금 무슨 말을 하더라를 의식해 놓으셔야 돼요. 즉 부동산을 이용하고 개발하고 상담을 할 수 있다. 이를 컨설팅업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네 번째, 그 밖에 중개업에 부수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를 할 수 있는데 바로 밑에 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라 하면 의뢰인의 의뢰에 따른 지금부터 줄 것입니다. 도배, 이사업체를 소개하는 등 주거 이전에 부수되는 용역의 알선을 말한다. 까지 줄을 딱 끊고 아, 법인은 주거 이전에 부수되는 용역의 알선을 할 수 있대요. 그때 용역의 알선이 뭐냐? 지금 줄 거죠? 도배, 이사업체를 소개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 그죠?
자, 그럼 도배, 이 사업체가 약간 시골스럽게 들리는 분은 옆에다가 도배를 버티칼 이래 적어놔도 되고, 이 사업체를 익스프레스 이래도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중개법인은 뭐 익스프레스 이런 거를 소개해주고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지금 이 말이잖아, 그죠? 이런 조문들이 여러분한테 굉장히 중요하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이제 시험에서도 중요한데, 나중에 여러분이 중개업을 하고 계시는데, 그죠? 새댁이 막 결혼했어요. 시골에서 결혼해서 서울로 올라오면서 좀 작은 아파트, 한 13평짜리 아파트를 사서 왔다고 칩시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그 신혼부부에게 아파트를 소개해 준 사람이에요. 중개해 준 사람이면, 여러분 신혼부부가 약간 오래된 아파트를 사서 들어오면 버티칼 새로 갈까요, 안 갈까요? 100% 간다고 봐야 되죠. 도배 새로 한다고 봐야 되죠. 어떤 데는 베란다 수리 이런 것도 좀 하겠죠. 그러면 그 신혼부부가 자기가 잘하는 인테리어 업자가 있으면 당연히 맡기면 되는데, 시골 사는 사람은 잘 모른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집을 사준 사장님에게 괜찮은 인테리어 업자 아십니까? 이렇게 물을 수 있겠지. 그죠? 부동산 중개사무소 옆에 인테리어 업자 쫙 붙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소개해 주겠죠. 그러면 그 공사비가 한 2천만 원 좀 나왔어. 그러면 그 인테리어 업자 사장님에게 인사할까요? 안 할까요? 모르죠. 모르는데 안 하면 앞으로 연락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 2천만 원짜리 공사를 해줘가 고맙습니다 하고 리베이트로 100만 원을 딱 주면 받으면 위반이다, 아니다? 아니잖아. 법으로 할 수 있도록 돼 있잖아, 지금. 그죠? 주거 이전에 부수되는 용역의 알선을 할 수 있다고 돼 있잖아. 그죠? 그래서 이런 조문들이 크게 다가온다는 걸 익히셔야 돼요. 여기 교재에는 도배 이사업체로 돼 있지만 익스프레스를 소개해주고, 그죠? 이삿짐 센터 어디 가서 일거리 받아야 될까요? 이삿짐 센터를 하시는 분, 1. 청와대에서 일거리를 받는다. 2. 중개사무소에서. 답은 중개사무소 가야 일거리를 받죠. 누가 이사 가고 오는 거는 중개 개공사가 다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평소에 가서 배고프지 안 싸워요 하고 친하게 지내면서 일거리를 받는 게 중요하잖아, 지금. 그죠? 그런 거 소개해주고 소개비 받으면 된다, 안 된다? 되도록 돼 있잖아, 법에 지금. 그죠? 주거 이전에 부수되는 용역의 알선도 할 수 있다. 개념 잡으셔야 됩니다. 5번째, 제일 많이 시험에 나옵니다. 별표 딱 찍고, 상업용 건물 및 주택의 분양을 대행할 수 있는데, 자, 상업용 건물을 한마디로 뭐 상가 이러면 되죠. 주택, 아파트겠죠. 이것을 분양을 대행해 줄 수 있다. 옆에다가 적기를 토지 분양 X, 해마다 시험에 나옵니다. 개공사에게는 토지를 분양할 수 있는 힘은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택과 상가를 분양할 수도 있습니다. 넘어가서 6번째, 줄자 긋습니다. 개공사를 대상으로 중개업의 경영 기법 및 경영 정보의 제공을 할 수 있는데, 이런 중개업의 경영 기법과 경영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바로 밑에 프랜차이즈업이라고 합니다. 그 프랜차이즈업도 줄 하나 끄시고, 자, 지금 여기 프랜차이즈업에 줄을 끄는데 이건 영어고 우리말로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프랜차이즈업을 가맹점업 이렇게 말하면 되겠죠. 지금 이 현대사회는 가맹점업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지금 개공사를 대상으로 경영정보를 제공한다라는 취지는 이거죠.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빵집을 하고 싶다. 그럼 자기가 빵집을 하고 싶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빵을 만들 줄을 압니까? 원료를 어떻게 가져서 재료를 어떻게 구워서 어떻게 팔아야 되는지 전혀 모르지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 압니까? 파리바게뜨에 가입을 딱 하면 전을 쫙 펴줍니다. 그 대신에 뭐 해줘야 됩니까? 수수료 내겠지, 그죠? 프랜차이즈 비용, 그죠? 지금 현대사회에서 최고의 브랜드가 뭘까요? 가맹점. 그 정도의 느낌은 가지고 삽니까? 지금 최고의 가맹점, 그래도 스타벅스 뭐 이런 말 해야 안 되겠나, 그죠? 스타벅스가 하나 입점이 딱 되면 건물이 살아난대요. 그래서 건물주는 스타벅스 들르는 게 제일 우선이다, 뭐 이런 이야기도 많이 하는데, 또 지금 현대에서 프랜차이즈 중에서 파리바게뜨 이런 건 대단하다는 느낌은 하시죠? 그거 하나 설치하는데 몇 억 들 거예요, 사실은. 그죠? 그리고 아무나 만들어주지도 않아요. 영업이 될 만한 자리에만 들어가니까. 이런 것들이 현대사회를 구성하는 굉장히 중요한 업무입니다. 자, 그러면 부동산도 마찬가지. 여러분은 시험에 합격은 했지만 이 인테리어를 어떻게 해야 될지, 사무실을 어떻게 꾸며야 될지, 그리고 고객은 어떻게 만나야 될지 전혀 모르잖아. 시험은 합격했지만. 그런데 부동산 서버 역삼점 이런 거 보셨습니까? 부동산 서버에 가입하면 전을 쫙 펴줍니다. 그리고 거기 들어있는 고객들도 같이 공유합니다. 그래서 경영 정보와 경영 기술을 제공해 준다니까요. 그 대신에 뭐 내야 되고? 프랜차이즈 비용 내야 되겠지, 그죠? 그래서 부동산에도 이런 경영 정보와 경영 기법을 제공하는 프랜차이즈업이 부동산 서버 무슨 점 이런 게 많아요.
여러분 나중에 간판을 유심히 보시면 센츄리 21 무슨 점 이런 건 외국계 법인이에요. 또는 부동산 114 역삼점 이런 게 보인다니까요. 그래서 이런 프랜차이즈업을 할 수도 있다. 그래서 프랜차이즈업은 영어고 우리말로 하면 가맹점업을 법인은 할 수도 있다라는 취지죠. 개념을 딱 잡으셔야 됩니다. 내려가면 7번째 마지막이죠.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동그라미 국세징수법 그 밖의 법령에 따른 공매대상 부동산에 대해서 공매도 동그라미 합니다. 줄 하나 끌까요? 부동산에 대해서 권리분석 및 취득의 알선, 매수신청 또는 입찰신청 대리까지 해줄 수 있다. 지금 7개의 법인의 업무를 지금 하나하나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거기 이왕이면 두째 줄에 줄 것이었죠. 부동산에 대한 권리분석 나오는데 좀 좁지만 권리분석 앞에 1번 달아봐요. 1. 권리분석 2번 취득의 알선 3번 매수신청 4번 입찰신청의 대리 왜 1, 2, 3, 4를 달았는가 하면 4가지를 해줄 수 있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경매, 공매 업무에 대해서 4가지를 해주는데 이거는 줄을 껐지만 사실은 외우는 거 아니죠. 암기하는 게 아니고 권리 분석은 이거죠. 자, 이 아파트가 경매 나왔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여러분들은 이 아파트는 대항력 있는 세입자가 있고 안전한 물건입니다. 이거 설명해 줘야 되겠죠. 그리고 이거는 시세는 5억이니까 여러분이 한 3억에 받으면 괜찮습니다. 그게 권리를 분석하고 두 번째 뭐 취득의 알선까지 해줄 수 있다고. 그리고 3번 매수 신청도 해줄 수 있다. 매수 신청은 그러면 이게 마음에 드니까 그 고객이 경매를 받으러 가면 된다고요. 되는데 일반적인 고객은 경매에 대한 실력이 짧으니까 개공사 보고 사장님이 좀 받아주세요. 그럴 수도 있겠지. 그러면 개공사가 저 사람을 대신해서 매수 신청 대리 받아줄 수도 있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받아주고 별도의 수수료 받겠죠. 경매 수수료 그죠. 자, 그러면 지금 줄 번호 1, 2, 3, 4를 막 암기한다고 따라오면 안 되고 상식이에요. 경매 물건에 대해서 뭐 할 수 있다? 권리를 분석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취득을 알선해 줄 수 있고 매수 신청할 수 있고 매출 신청 입찰 대리도 해줄 수 있다. 그래서 경매 물건의 몇 가지? 4가지를 할 수 있다를 지금 번호를 달아준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법인의 업무를 하나하나 보셨는데 굉장히 중요한 단원이 가고 있습니다. 자, 다시 이제 돌아와서 등록이 된 개공사들이 업무의 범위를 따지는데 제일 중요한 게 겸업의 범위예요. 그때 개인은 겸업에 제한이 없다. 어떤 업무라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별도로 적을 게 없잖아. 어떤 업무라도 할 수 있으니까. 근데 법인은 겸업에 제한이 있다. 14조 업무만 해야 되는데 첫째 뭐 합니까? 중개업을 할 수 있다. 당근이라고 했습니다. 당근. 지금 교재 줄 거는 순서대로 갑니다. 중개업을 할 수 있다. 두 번째 서비스 기억나십니까? 서비스가 딱 보면 뭐라고 생각하는 거야? 주택과 상가를 임대 관리할 수 있다. 이렇게 갖다 붙어야 돼요. 조문으로 나오면 그 애는 쉽게 나온 거예요. 이게 서비스가 구입한 상가 2채를 관리 대행해주고 이렇게 나온다니까 지금 그죠? 서비스 하면서 느낌을 가지셔야 돼요. 세 번째 원룸이 무슨 말인지 기억나십니까? 오래된 주택을 철거하고 원룸을 설치하여 수익금의 5%를 법인이 갖기로 하였다. 그게 뭐죠? 부동산을 이용하고 개발하고 상담을 할 수 있다. 지금 그거 공부한 거예요. 네 번째, 버티칼 기억나십니까? 주거 이전에 부수되는 용역의 알선도 할 수 있다. 다섯 번째, 프랜차이즈죠. 누구를 대상으로, 개공사를 대상으로 경영 정보나 경영 기법을 제공할 수 있다. 이를 우리는 프랜차이즈업을 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여섯 번째, 시험에 가장 많이 나왔습니다. 이 주택과 상가를 분양할 수도 있고 분양을 대행해 줄 수도 있습니다. 여기는 토지 분양하면 X다. 그죠? 매회 나왔습니다. 시험에. 한 번은 토지 X, 두 번째는 공장 용지를 분양한다. X. 공장 용지도 토지잖아. 토지. 그죠? 그래서 분양할 수 있는 건 뭐 주택과 상가에 대해서만 분양을 합니다. 마지막이 뭐였죠? 경매, 공매 업무도 해줄 수 있는데 사실은 공매는 시험에 거의 안 나옵니다. 근데 항상 여기 붙어 다닙니다. 경공매 이렇게 그죠? 그래서 경매, 공매 업무를 할 수 있는데 방금 했지만 경매, 공매 업무에 대해서는 몇 가지를 해줄 수 있다? 4가지를 해주는 거예요. 권리를 분석해주고 취득을 알선할 수 있고 매수 신청, 입찰 대리까지 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게 법인의 업무고 시험에서 빠진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이 정도로 전달했습니다. 시험에 빠진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하는 것조차도 놓칠 수는 없다. 그죠? 그래서 한 해는 법조문으로 돌아요. 법조문은 지금 책에서 줄 건대로 그게 법조문이에요. 근데 이거 사례로 두는 걸 항상 조심하셔야 돼.
미국인 스미스가 구입한 상가 2채를 관리 대행해주고 연간 2천만 원을 받았다. 이렇게 들어오면 그게 부동산을 임대하고 관리 대행을 할 수 있다는 개념으로 따라오셔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하루아침에 사실 잘 안 되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 수업을 계속해서 가면서 지금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수업의 내공이 좀 쌓여야 됩니다. 이런 이야기도 할 겁니다. 내공을 쌓으려면 들었던 내용을 자꾸 들으셔야 돼. 그냥 줄 거대로만 따라가면 그나마 나오면 다행인데 이렇게 변형한다니까, 사례로 나온다니까, 그죠? 한 해는 법조문으로, 한 해는 사례로 들어오는데 올해는 사례를 대비하셔야 돼요. 작년에도 조문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자, 이렇게 이제 법인의 업무를 정리하고는 마지막으로 물어야 될 게 있습니다. 여기 개인은 겸업에 제한이 없다 그랬잖아요. 안마시술 수업을 할 수도 있다. 여기까지 공부했는데 뜬금없이 이 개인은 법인의 업무를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자, OX. 당연히 가능하지. 개인은 어떤 업무라도 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법인이 하는 업무, 중개업, 서비스, 원룸, 용역의 할선을 못하게 할 이유가 절대로 없죠. 그래서 개인도 당연히 법인의 업무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겠지. 공인중개사인 개용사는 부동산을 이용하고 개발에 대한 상담을 할 수 있느냐? 답은 개인은 어차피 겸업에 제한이 없어요. 뭐라도 할 수 있으니까. 부칙 6조인 개공사는 주택과 상가를 분양 대행할 수도 있다. 시험 이렇게 나오면 개인은 겸업에 제한이 없잖아.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 이 수업을 딱 들어보면 의외로 법인보다는 개인이 하는 업무의 범위가 더 넓다는 걸 알 수 있죠. 이게 법인이 회사를 설립했기 때문에 법인이 업무를 더 많이 해야 될 것 같은데 사실은 개인이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법이 만들어져 있어요. 이건 왜 이러냐면 지금 우리 부동산 시장도 개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외국계 법인들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아까 센츄리 21 부동산 서버 이런 말 했죠. 여러분 미국 대통령이었던 트럼프 대통령 하기 전에 전직 직업이 뭔지 아십니까? 부동산 업자였습니다. 부동산. 미국의 재벌입니다. 재벌.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도 부동산을 해서 성공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외국의 성공 자본들이 우리나라에 쫙 돌아가지고 부동산업을 하면 우리나라 업체들은 다 망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업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법인은 요 업무밖에 못한다 이렇게 딱 만들어 놓으면 외국의 법인이 이거 말고 우리도 다른 업무도 좀 하자 그러면 안 된다. 우리나라 법인도 이거밖에 못하니까 하고 우리나라 산업을 보호하려고 법인의 업무가 작은 거예요. 외국계 부동산은 개인으로는 안 들어와요. 전부 들어올 때는 전부 법인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 부동산업을 보호해 주려고 법인의 업무가 의외로 작은 거예요. 개인은 어떤 업무라도 해도 되잖아. 지금 관련이 없잖아. 그죠? 그래서 느낌을 한번 딱 가져보는 시간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개인은 법인 업무를 모두 할 수 있는데 개인 중에서 부칙 6조는 그죠? 뭐를 못하는가 하면 경매 업무는 못해요. 이게 시험에 잘 나와요. 부칙 6조는 못한다. 왜 그러면 자격증이 있는 개공사만 할 수 있으니까. 이게 업무에 대해서는 다 정리를 한 건데 그것에 대해서 다시 교재가 정리를 합니다. 교재 110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자, 110페이지 거기 중간에 2번, 1번 원칙 아까 줄 것이었지만 다시 확인합니다. 개인인 개공사 갈로 열고 공인중개사인 개공사와 부칙상의 개공사에 대해서는 공인중개사법에서 겸업을 제한하는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다. 그 겸업의 제한 없다 그랬죠. 따라서 중개업과 다른 업무, 예를 들어서 세탁소를 할 수도 있고 편의점 등을 겸업할 수 있으며 또한 법 14조 업무, 관리대행, 상담, 용역의 업무 모든 것들을 수행할 수 있다. 그런데 다만 보입니까? 이제 별표하고 줄여놨겠습니다. 다만 개인 중에서 부칙상의 개공사는 경매, 공매 업무를 할 수는 없다. 요거 하나만 딱 잡으시면 이제 정리가 다 됐죠. 자, 오늘 만약에 이 수업을 처음 들으시는 분은 조금은 생소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파트라는 걸 느끼셔야 돼요. 여러분 중개업을 하려면 뭐 해야 된다? 등록을 해야 된다 그랬잖아. 그죠? 그래서 지난주까지 등록의 절차를 공부하셨고 등록을 한 자를 뭐라 부른다? 개공사, 개업공인중개사입니다. 그럼 이런 개공사가 몇 종류가 있다? 3종류가 있는데 이 사람들이 하는 나와바리, 업무 지역은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 이 사람들이 하는 물건은 어떻게 구분을 할까요? 그 다음에 하는 업무는 뭐냐를 지금 정리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파트다. 익히셔야 됩니다. 특히 법인이 할 수 있는 14조 업무는 시험에서 빠진 적이 없습니다. 이 정도로 전달했습니다. 그럼 시험에서 빠진 적이 없습니다 하는 문제도 못 맞추는다. 그러면 뭐를 맞추겠습니까? 뭐를 공부하는 건가? 그죠? 느낌 한번 가져보셔야 되죠. 의식을 딱 하고 들으시는데
오늘 한 번 듣고 무조건 다 할 수는 없죠. 또 오늘 다 알아야 될 이유도 없고, 그죠? 시험 때까지 뭐를 강조하더라는 느낌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리고 덤으로 여러분한테 뭐를 요구했는가 하면, 여러분들은 나중에 개인인 경호사가 되거든. 중개사무소를 차려가지고 중개업만 하지 말고 뭐를 겸업을 해볼까? 이것도 한번 의식해보면 수업이 더 재밌어질 겁니다.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자, 업무의 범위를 정리했습니다. 이제 넘어가면 거기 112페이지, 이번에는 특수법인의 업무라는 게 들어왔습니다. 자, 특수법인은 뭐라고 그랬죠? 중개사법을 따르지 않는 자를 특수법인이라 그랬고, 시험에는 1% 나옵니다. 1%. 99%는 공인중개사법에 따라서 나오고, 1%는 사실 무시해도 되는 거잖아요. 그죠? 뭐 틀려도 맞아도 아무것도 아니니까. 그래서 특수법인 업무는 그냥 가볍게 읽어보시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한 번만 더 물어봅니다. 특수법인이 뭐라고요? 중개사법을 따르지 않는 법인. 그리고 우리 법을 따르지 않는 법인을 뭐라 부른다? 특수법인. 특수법인의 업무는 이렇다 적어놨을 거예요. 가볍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 내려가면 113페이지입니다. 자, 113페이지 제목 봐요. 개공사의 고용인이라는 부분이 들어왔고, 고용인을 굳이 설명해 주려고 관료 열고 뭐라고 해놨습니까? 직원 이렇게 적어놨잖아요. 그죠? 그리고 옆에 거기 20, 28, 29, 30, 31, 32 최근 5년 동안 계속 출제되고 있다는 걸 느끼시죠? 그러면 지금 고용인이라는 단어가 왜 나왔는가 하면 봐요. 여기 지금 등록을 한 자 개공사가 하는 업무를 배우셨는데, 이런 사장님들이 이런 업무를 할 때는 누구와 합니까? 하면 직원들하고 같이 일을 합니다. 그때 직원들을 뭐라고 부른다? 고용인 이렇게 부른다. 그죠?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고용인이 하는 업무에 대해서 정리를 해주는 시간. 그죠? 그래서 고용인인데, 자, 일단 고용인의 종류부터 알아야 되겠습니다. 내려가면 고용인의 종류, 고용인의 종류에는 줄 하나 끝죠. 1. 자격증을 보유한 소속 공인중개사, 소공사와 2. 자격이 없는 중개보조원, 이 두 사람을 고용인이라고 한다. 그죠? 그래서 고용인의 종류부터 잡았습니다. 자, 지금 체크해 드렸으니까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고용인에 관한 문제가 출발을 했는데, 고용인이 누굽니까? 하면 뭐라고 대답합니까? 자격증이 있으면 소공사, 자격증이 없으면 중개보조원이 고용인이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고용인에 대해서 오른쪽에 3번 114쪽입니다. 자, 114페이지 상단에 3번 고용신고라는 단원이 시험에 잘 나옵니다. 이런 두 사람을 고용하면 신고해야 돼요. 3번 1번 개공사가 고용인을 고용하면 고용인이 업무를 개시하기 전까지 그 업무 개시 전 줄 것이야 됩니다. 개공사는 고용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 고용신고를 위반하면 바로 밑에 뭐라고 되어 있죠? 업무정지 사유다. 업무정지의 동그라미. 자, 이렇게 고용인이 고용을 채용을 하면 신고하라 그랬습니다. 쭉 내려가면 큰 4번 고용관계 종료 신고입니다. 자, 어차피 한번 고용한 사람 언젠가는 종료하겠죠. 평생 같이 사는 건 아니잖아. 그죠? 그래서 동그라미 1번 개공사가 고용인을 해고하는 등의 이유로 고용관계가 종료가 되면 개공사는 해고일 또는 줄 것입니다. 고용관계 종료일로부터 10일 줄 거 놓고 이내에 신고를 해야 한다. 역시 이것도 위반하면 뭐라고 되어 있다? 업무정지 사유이다. 업무정지 동그라미. 자, 이제 줄 끌어들고 정리했으니까 수업을 임하시는지 확인해 봅니다. 책 보지 말고 주목합니다. 고용인이 누굽니까? 소공사 또는 중개보조원인데, 사장님인 개공사가 이런 사람을 고용하면 신고해야 돼요. 언제까지? 그렇지. 줄 거는 업무 개시 전에. 이거 반대로 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제가 묻는 거예요. 업무 개시 전까지 신고해야 한다. 그 다음 고용신고를 한 자가 언젠가는 해고할 거잖아. 그죠? 종료는 언제까지? 종료된 날로부터 10일 내로 신고해야 되는데, 이거를 위반하면 업무정지. 이거 줄 것인 거예요. 이거 반대로 해결하는 사람 많기 때문에 제가 일부러 확인한 거예요. 그래서 고용인을 고용하면 반드시 신고해야 된다. 이 느낌을 가지셔야 돼요. 자, 고용신고 정리됐고, 이제 넘어가면 업무의 범위입니다. 115페이지. 업무의 범위는 공부했습니다. 1. 소공사는 우리 용어에서 업무를 수행도 하고 보조할 수 있다. 들어본 적 있습니까? 그때 수행한다란 말은 문서를 작성하는 것을 수행이다. 이런 말이 있죠. 그래서 소공사는 계약서 등을 작성할 수 있고, 내려가면 2번 중개보조원은 단순한 업무를 보조만 해야 된다 하고 공부한 바 있습니다. 업무의 범위는 가볍게 보시고, 자, 이제 116페이지 보시면 이제 지금부터가 본론입니다.
상단에 3번 116페이지 개공사의 고용상의 책임 해서 사용자 책임이 들어오고 거기 동그라미 1번 첫째 조문이 따라오는데 100% 시험에 나오는 조문입니다. 줄 것입니다. 개공사가 고용한 소공사 및 중개보조원의 업무상 행위는 자 업무상 동그라미 해놓고 그를 고용한 개공사의 행위로 본다도 동그라미 그를 15조 2항 이렇게 적었는데 이 조문은 100% 시험에 나옵니다. 지금 줄 것이었고 이제 앞으로 계속 새길 건데 자 지금 그 줄 끊는 부분을 다시 제가 옮겨 적습니다. 고용인의 행위는 자 이때 여러분 고용인이 누군지는 아시죠? 이 두 사람이 한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공사의 행위로 본다라는 조문이고 여러분 본다에 동그라미 하셨죠? 이 본다는 옆에다가 그 설명이 되어 있지만 간주조항이다 그래요. 민법에서 본다와 간주한다라는 말은 같은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거를 뭐라고 시험에 슬쩍 거는가 하면 추정한다 하면 틀린다를 체크해 놓으셔야 됩니다. 자, 지금 그 첫 번째 조문에 줄을 긋고 100% 시험에 나옵니다. 이렇게 전달했는데 그 조문을 제가 옮겨 적었어요. 이렇게.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옮겨 적은 이 조문을 보시면서 만약에 이렇게 시험에 나왔다면 이게 O입니까? X입니까? 고용인의 행위는 개공사의 행위로 본다. OX. X입니다. 뭐가 빠졌다? 고용인의 업무상 행위는 지금 거기 업무상에 동그라미 되어 있습니까? 모든 행위를 책임지지 않는다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방금 동그라미하고 줄 거면서도 지금 뭐를 놓친다를 의식하셔야 돼. 그래서 고용인이 업무상으로 한 행위는 개공사의 행위로 보지 만약에 중개보조원이 퇴근해가지고 집에서 부부싸움 하다가 텔레비가 깨진 것도 개공사가 한 것으로 본다. 이거 웃기는 소리잖아요. 지금 그죠? 반드시 빠지면 안 되는 단어 업무상 행위는 잡았습니까? 누가 한 것으로 본다? 개공사가 한 것으로 본다. 그래서 사장님이 책임을 지니까 그를 사용자 책임이다. 그렇게 적어놨다고. 그죠? 자,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고 결론은 고용인이 업무상으로 한 행위는 개공사 사장님이 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이 개공사 사장님은 무슨 책임을 부담한다? 무과실 책임을 부담한다라는 말이 따라온다고요. 그래서 무과실 책임 굉장히 그 중요한 표현이 따라옵니다. 자, 그것에 대해서 한번 읽어볼까요? 거기 동그라미 1번 본다 따라서 동그라미 1번의 셋째 줄입니다. 고용인이 업무상 행위를 함에 있어서 고의과실로 의뢰인에게 손해를 발생하는 등 위반 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 고용인뿐만 아니라 그를 고용한 개공사도 민사상, 행정상, 형사상 책임을 부담한다. 지금 이렇게 나가잖아.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고용인 두 사람이 업무적으로 한 행위는 개공사가 책임을 지는데 개공사는 잘못이 없어도 책임을 져야 돼. 잘못이 없어도 책임지니까 이를 뭐라 부른다? 무과실 책임이라는 말이 이제 따라오는 거예요. 이 무과실 책임이라는 말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 여러분 이렇잖아요. 세상에서 손해가 발생하면 과실이 있는 자가 책임져야 된다는 건 이해하시겠죠? 그거 이해 못합니까? 예를 들어서 이 강남대로의 길이 얼마나 넓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길을 이렇게 건너가고 있는데 길 건너편에 상가에서 유리창이 깨졌어. 여러분 왜 깨졌는지 모르죠? 길 건너편에서 깨졌으니까. 그런데 상가 주인이 나와가지고 이럽니다. 당신이 지나가는 바람에 유리창이 깨졌잖아. 책임져라. 이러면 여러분은 어디 아프십니까? 지금 이렇게 물을 거 아니야. 나는 과실이 없는데 나에게 지금 책임을 묻고 있잖아. 그죠? 그래서 세상에는 과실이 있는 자에게 책임을 묻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만 오면 무과실 책임이니까 이게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이 무과실 책임을 설명을 잘 하려고 앞으로 여러분들 수업 때까지 한 100번쯤 들을 거예요. 무과실 책임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5살짜리 아기가 공놀이를 하다가 슈퍼에 유리창 하나를 깰 수도 있겠죠. 그럼 이 유리창 값이 한 50만 원 나왔다고 칩시다. 그러면 슈퍼 주인은 잘못을 한 아기한테 가서 50만 원을 물어내라 할까요? 아기 엄마한테 갈까요? 자, 지금 말하고 있는 것도 상식입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5살짜리한테 가서 야 유리창 깼으니까 50만 원 물어라 이렇게 못하잖아. 그죠? 그래서 아기 엄마한테 가서 당신 아기가 유리창을 깼으니까 50만 원 물어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기 엄마가 기상천외하게도 무슨 말을 하는가 하면 나는 평소에 아기에게 주의해서 놀아야 한다라고 교육과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였고 그리고 저 악랄한 슈퍼 유리를 특별히 조심해라 라고 많이 가르쳤기 때문에 그 말은 나는 잘못한 게 없기 때문에 못 물어주겠어 이럽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지나가는 여러분들은 제3자 여러분은 이 엄마를 첫째 엄마라고 본다, 세 번째 엄마라고 본다.
지금 묻고 있는 것도 상식이다, 그죠? 진짜 엄마는 자기가 잘못이 있거나 없거나 책임지는 게 진짜 엄마죠. 한 세 번째나 세 번째 반쯤 되는 엄마일 거예요, 그죠? 그래서 아기가 한 행위에 대해서 진짜 엄마는 과실이 없어도 책임지는 거예요. 그걸 뭐라 부른다? 무과실 책임, 이렇게 설명합니다. 제가 이렇게 예를 들으니까, 그죠? 예전에 앞에 줄에 있는 학생분이 그런 엄마 봤는데요, 저한테 그래 이야기하더라고요. 자기 이야기인가 싶어 제가 얼굴도 쳐다보지 않고 셋째 엄마입니다. 그러고 이제 출발했었어요. 그런 엄마도 있겠지, 그죠? 근데 진짜 엄마는 잘못이 있거나 없거나 아기의 행위에 대해서 책임지겠죠. 그래서 엄마는 아기에 대해서 무과실 책임을 부담한다를 이해하셨다면 고용인의 업무상 행위에 대해서 개공사가 평소에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였으면 책임질 필요 없다. 11에 나온다고요. OX, X의 무과실 책임을 부담합니다. 느낌을 딱 가지시고, 자, 그러면 무과실 책임을 부담한다는데 무슨 책임을 지느냐? 이런 문제가 생겼잖아요. 지금 살짝 지나갔지만 제일 밑에 2번 민사상 책임을 집니다. 민사상의 동그라미. 이 민사상 책임이라는 게, 자, 50만 원 손해를 입었으면 50만 원을 물어준다, 그 말이에요. 그 민사상 책임을 지고 넘어가면 거기 교재 118페이지입니다. 3번 중간에 있죠. 3번 행정상 책임도 부담합니다. 행정상 책임 동그라미. 자, 중개보조원이 예를 들어서 이 행위를 해가지고 업무 정지를 받을 일이 있으면 업무 정지는 누구에게 내린다? 개공사가 대신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행정상 책임이라 그럽니다. 내려가면 큰 4번 형사상 책임도 부담합니다. 형사상 책임 동그라미. 자, 그럼 동그라미 3개 해준 게 여러분들한테 뭐를 요구했습니까? 이 말하고 있는 거죠. 고용인의 업무상 행위에 대해서 개공사는 무과실 책임을 지는데, 그때 무과실 책임이라는 게 지금 동그라미 뭐죠? 민사적 책임, 형사적 책임, 행정상 책임을 부담한다를 지금 줄 것인 거예요. 그럼 이 세 마디를 한마디로 뭐라 하면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럼 다시 여러분이 잡으셔야 될 거, 고용인의 업무상 행위에 대해서 개공사는 민사상 책임만 부담한다. 그러면 틀려요. 민사상 책임이라는 게 아기가 유리창을 깼으니까 50만 원만 부담해 준다가 아니고 그것으로 인한 행정상 책임, 형사적 책임까지 다 부담한다고요. 그래서 민형사상 행정상 책임을 한마디로 묶어서 뭐라고 부른다?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그래야 진짜 엄마 아니겠어요? 무슨 놈의 엄마가 그래 유리창값 50만 원을 물어줄게. 그럼 그건 때문에 교도소 갈 일은 없겠지만 교도소는 애기 네가 갔다 와. 이것도 웃기는 엄마예요. 그죠? 그리고 엄마는 무슨 책임까지 부담한다? 형사적 책임까지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민, 형사상, 행정상 책임을 한마디로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익히셔야 됩니다. 그렇게 이제 전달을 하고 있는데, 이런 고용인이 업무적으로 한 행위에 대해서 개공사 모든 책임을 부담합니다. 이렇게 시험에 나오면 설마 모든 거겠나? 하나 좀 틀렸겠지. 이렇게 X 딱 넣는다고 지금. 그죠? 모든 책임을 부담합니다. 그리고 관련된 민사적, 형사적 책임은 천천히 보셔도 돼요. 이건 바쁜 게 아니니까.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고용인의 관계에 대해서 정리를 하셨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이번 시간에 수업했는 게 이겁니다. 중개업을 하려면 등록을 해야 됩니다. 등록한 자를 뭐라 부르죠? 등록을 한 자를 개공사 이렇게 불러요. 그때 개공사는 몇 종류가 있다? 3종류가 있는데 이 사람들이 하는 지역의 범위는 어떻게 되느냐? 하는 물건은 어떤 차이가 있느냐? 하는 업무는 어떤 차이가 있느냐를 공부하셨다면 이런 개공사들이 하는 업무를 누구와 같이 하게 된다? 고용인하고 하게 된다니까요. 고용인을 다른 말로 직원이다 그랬잖아. 그죠? 자, 이런 고용인을 고용하면 언제까지 신고하고? 업무 개시 전까지 신고합니다. 한번 고용한 자 해고한다 그랬죠. 종료는 언제? 10일 내로 신고하는데 그거 위반하면 6개월 이하의 업무 정지예요. 자, 고용신고 정리했고, 그 다음 이런 고용인들이 한 무슨 행위는 모든 행위가 아니고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공사가 한 것으로 본다. 개공사가 책임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때 개공사는 잘못이 없어도 지는 책임, 무슨 책임? 무과실 책임을 부담합니다. 그때 무과실 책임은 민사적, 형사적, 행정적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까지가 지금 정리가 된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업무의 범위, 고용인의 관계를 보셨다면 이제 121페이지. 자, 이런 업무를 어디 가서 할까요? 어디서 할까요? 중개사무소에서 하게 되잖아. 그죠?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사무소에 관련된 문제가 출발을 하게 됩니다. 일하는 장소에 대해서 공부를 할 겁니다. 자, 10분 쉬었다가 중개사무소 체크합시다.